달이 유난히 맑던 초겨울밤, 나는 과부 연안의 담 위에 배를 붙이고 숨을 죽였다. 담 아래 뜰에는 장독대가 줄지어 서 있었고 사랑채 문틈에서 등불 하나가 흔들렸다. 만복은 담 아래에서 내 발목을 붙잡듯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길수야, 지금이라도 내려와. 은전 맨잎에 목숨 걸지 마라. 하지만 내 귀에는 그 말보다 낮에 어머니가 쥐어준 마지막 엽전의 차가운 감촉이 더 크게 울렸다. 이걸로는 약 한 첩도 못 짓는다는 약방 주인의 눈빛이 떠오르자 나는 담 너머로 몸을 기울였다. 그때 사랑채 안쪽에서 남자 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장부는 오늘 밤 끝내라. 밖으로 나가면 우리 목이 날아간다. 은전이 아니라 장부라니.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이 집은 돈보다 더 무거운 것을 숨기고 있었다. 바로 그때 개가 컹 하고 짖었다. 만복이 놀라 한 발 물러나는 사이 내 발이 담 위 이끼를 밟고 미끄러졌다. 허공에 몸이 뜨는 짧은 순간 등불빛이 내 얼굴을 찢듯 비쳤다. 사랑채 문이 확 열리며 누군가가 외쳤다. 누구냐? 다음 단서 내가 떨어진 곳은 뜰 한가운데였을까? 아니면 장독대 뒤였을까? 그 밤이 있기 전 우리 집은 겨울보다 더 차가웠다. 아버지는 몇 해 전 부역에 끌려갔다 돌아오지 못했고 나는 그를 조금 읽는다는 이유로 관아 심부름을 다녔다. 하지만 그리 밥을 먹여주진 않았다. 어머니는 기침이 깊어졌고 밤이면 한숨이 등잔불처럼 가늘게 흔들렸다. 그날 낮 어머니는 헝겊 보자기 속에서 엽전 맨잎을 꺼내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손이 떨리고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다. 길수야, 약값은 못 돼도 내가 굶지는 말아야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말끝이 떨렸다. 어머니는 억지로 웃었다. 바른 길로 살아라. 내가 죄를 지으면 내 기침보다 더 아프다. 그 말이 칼처럼 박혔다. 나는 바른 길을 걷고 싶었다. 그런데 바른 길은 늘 내 앞에서 문을 닫았다. 약방 주인은 외상은 안 된다고 했고 아전들은 굶으면 알아서 포기한다는 듯 나를 쳐다봤다. 밤이 되자 어머니의 기침에 피가 섞였다. 나는 마당에 나와 한참 서 있었다. 달빛이 차가웠다. 그 순간 주막에서 들었던 소문이 다시 떠올랐다. 과부댁, 장독대 및 숨겨진 은전. 확인만 하고 오자는 변명이 내 마음을 몰래 열었다. 만복은 주막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내였다. 손이 빠르고 혀가 달아 누구와도 금세 친구가 되었다. 그는 술잔을 돌리며 사람들 이야기를 모았다. 그리고 그 이야기 중 가장 달콤한 한 줄을 내게 건넸다. 연안의 집엔 남정네가 죽고 남긴 은전이 묻혀 있다더라. 나는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 그런 소문 믿다간 큰일 난다. 그러자 만복은 어깨를 으쓱했다. 큰일은 이미 너희 집에 났잖아. 약값 없어서 어머니가 피를 토하는데 뭘 더 잃을 게 있어? 그 말이 비열한 진실처럼 들렸다. 주막 구석에 앉아있던 노인 하나가 혀를 찼다. 연안에는 겉은 조용해도 밤마다 등불이 늦게 꺼진다더라. 관아 사람도 들락거린대. 관아 사람? 나는 그 단어에 목이 마르듯 숨을 삼켰다. 만복이 웃으며 내 귀에 속삭였다. 담만 넘으면 된다. 장독대 밑만 들춰보고 나오면 끝이야. 나는 화를 내야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그래도 한 번만 하는 속삭임이 올라왔다. 만복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내일 밤 달 밝다. 담 넘기 딱 좋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내 발자국 소리가 죄처럼 들렸다. 바른 길이라는 말은 어머니 입에서 나왔을 때는 따뜻했는데 내 머릿속에서는
점점 무거운 돌이 됐다. 바른 길을 걸으면 어머니가 살까? 바른 길을 걷다 어머니를 잃으면 그 길이 과연 바른 걸까? 나는 집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초가의 지붕 사이로 바람이 새고 등잔불은 약했다. 어머니는 잠든 척 누워 있었지만 나는 그녀의 숨이 끊어질까 두려워 귀를 기울였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하늘이 왜 이런가라는 원망을 삼켰다. 그리고 스스로를 달랬다. 도둑질이 아니다. 확인만 하는 거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른 목소리가 말했다. 돈을 훔치는 것보다 내 양심을 훔치는 게 더 쉬워. 나는 그 목소리를 못 들은 척했다. 결국 나는 만복을 찾아갔다. 만복은 이미 준비를 마친 얼굴이었다. 그래, 결심했구나. 늦기 전에 움직이자. 연안의 집 담장은 높지 않았다. 그런데 그 담이 내겐 산처럼 보였다. 담 너머는 남의 집이 아니라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세계였다. 만복은 담을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말했다. 이 담만 넘으면 너도 나도 산다.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믿어야만 발이 움직였다. 만복은 짧은 밧줄을 담 위에 걸어 올렸다. 너는 겁이 많아서 문제야. 겁이 많으면 오래 산다더니 너는 오래 살기만 하고 사는 법은 모르잖아. 담 너머에서 된장 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누군가의 삶이 담장 안에서 조용히 계속되고 있었다. 나는 그 삶을 밟고 들어가는 것이었다. 만복이 먼저 올라탔다. 담 위에서 손짓했다. 빨리. 나는 두 손을 올리고 무릎을 얹었다. 차가운 돌이 손바닥을 찢었다. 그때 담 너머 어둠 속에서 조용한 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담장 틈 사이로 보인 연하는 생각보다 단정했다. 머리는 단단히 틀어 올렸고 한복 자락은 검소했다. 그런데 눈빛이 이상했다. 남편을 잃은 사람의 눈빛이라기엔 너무 또렷했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연하는 뜰로 나와 장독대 옆에 작은 보퉁이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이 얼굴을 스치자 그 눈 아래 깊은 피로가 보였다. 그때 사랑채 쪽에서 낮은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장부는 어디 숨겼냐? 연하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굳는 것이 보였다. 나는 담 위에서 멈칫했다. 내려가면 도둑, 올라서면 비겁자. 그 사이 어딘가에서 개가 킁킁거리며 다가왔다. 연하가 고개를 돌려 뜰을 훑었다. 그녀의 시선이 담장 쪽으로 잠깐 멈춘 듯했다. 마치 나를 본 것처럼. 나는 숨을 삼켰다. 그 순간 내 발이 이끼를 밟았다. 미끄러짐은 순식간이었다. 내 몸이 담에서 떨어질 때 머릿속에는 어머니 한 글자만 남았다. 나는 소리 지르지 않으려 이를 꽉 물었다. 하지만 눈 위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는 숨길 수 없었다. 바로 그때 사랑채 문이 열리며 등불이 뜰을 훑었다. 빛이 장독대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굴려 장독대 뒤로 숨었다. 눈이 옷 속으로 파고들었다. 숨이 턱 막혔다. 사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누구냐? 발자국이 가까워졌다. 나는 장독대 뒤에서 몸을 더 웅크렸다. 만복은 보이지 않았다. 그가 먼저 내려갔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연하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렸다. 바람이 새서 그럴 겁니다. 이 밤중에 누가 담을 넘습니까? 그녀는 사내를 말리는 듯 했지만 말끝이 떨리지 않았다. 사내는 투덜거리며 말했다. 장부는 오늘 밤 끝내야 한다. 장부. 그 단어가 내 귀를 찔렀다. 사내의 발자국이 장독대 쪽으로 다가오자 나는 더는 버틸 수 없었다. 나는 장독대 옆 작은 광문이 살짝 열린 것을 보았다.
겨우 한 뼘 남짓 열린 틈. 나는 몸을 비틀어 그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광 안은 어둡고 볏짚과 마른 콩 냄새가 진했다. 숨을 쉬면 먼지가 목을 찔렀다. 밖에서는 사내가 연화에게 욕지거리를 던지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숨긴 거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나는 광 한쪽에 몸을 붙이고 심장 소리를 죽이려 애썼다. 그런데 손끝에 종이의 차가운 감촉이 닿았다. 볏짚 더미 아래 천으로 감싼 꾸러미였다. 나는 순간 멈췄다. 보지 말자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다. 하지만 이 집의 비밀이 이것이라면 하는 생각이 더 빨랐다. 나는 천을 조금 풀었다. 종이 냄새가 올라왔다. 나는 천을 완전히 풀어 장부를 펼쳤다.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몰수, 전답, 세금, 미납 처리 같은 글자와 함께 익숙한 이름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다. 백올리의 박노인, 장터의 최씨, 그리고 내 어머니 이름까지. 숫자 옆에는 강제징발 사또 측 매입 같은 말이 달려 있었다. 이건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의 땅과 삶을 빼앗는 기록이었다. 내가 훔치려던 은전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종이 위의 글자들이 은전보다 차갑게 반짝였다. 나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나는 도둑이 아니라 우연히 증거를 주운 사람이 되었다. 밖에서 사내가 발을 구르는 소리가 들렸다. 시간 없다. 오늘 밤 끝내. 장부를 태우겠다는 뜻이었다.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때 광문이 끼익하고 열렸다. 한 줄기 빛이 들어오며 내 손과 장부를 비췄다. 광문을 연 사람은 연하였다. 그녀는 등불을 들고 들어오지 않았다. 오히려 문을 닫아 어둠을 더 짙게 만들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장부 봤습니까? 나는 목이 말라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도망치려 몸을 돌리려 했지만 연하의 눈빛이 나를 붙잡았다. 겁을 주는 눈빛이 아니었다. 이제부터 당신도 알았으니 함께해야 한다는 눈빛이었다. 연하는 내 손에서 장부를 빼앗지 않았다. 대신 내 손을 장부 위에 얹어두었다. 이건 돈이 아니라 사람 목숨입니다. 오늘 밤 저 사람이 이걸 태우면 마을 사람들은 영영 빼앗깁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저는 도둑이었습니다. 연하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당신이 스스로에게 한 변명이지요. 진짜는 어머니 때문 아닙니까? 그 말이 끝나자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시작됐다. 열어라. 도둑이 들었다. 만복의 목소리였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사이로 연하는 광 안에 작은 밥상을 들여놓았다. 보리밥 한 공기와 무 한 조각, 묵은 김치 한 점. 어둠 속에서도 김치의 붉은 빛이 선명했다. 나는 이런 밥상을 오랜만에 봤다. 배가 먼저 반응해 속이 울렸다. 먹어요. 배고프면 손이 더 떨려요. 연하는 담담히 말했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왜 저를 살려줍니까? 저는 남의 집 담을 넘은. 연하는 내 말을 자르지 않았다. 대신 밥상 옆에 앉아 내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다. 당신이 훔치려던 건 은전이지요. 하지만 지금 당신 손엔 장부가 있습니다. 그 장부를 본 사람은 둘 중 하나예요. 죽거나 끝까지 가거나. 밖에서 사내들이 고함쳤다. 빗장 부서. 만복의 목소리가 섞였다. 연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당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보리밥을 한 숟갈 떠먹었다. 따뜻한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려 했다.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또렷해졌다. 살아서 장부를 밖으로 가져가야 했다. 연하는 광문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밖에서는 빗장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낮은 소리로 말했다.
내일 새벽 장터에 낯선 선비가 온다는 소문이 있어요. 암행어사일 수도, 그냥 나그네일 수도.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그 소문 하나가 유일한 길입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암행어사라니 그런 분이 이 시골까지 옵니까? 사또가 요즘 너무 많은 땅을 빼앗았어요. 민심이 들끓으면 위에서 움직입니다. 연하는 말끝을 낮췄다. 그 선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장부를 보여주면 압니다. 눈빛이 달라요. 나는 장부를 품에 넣었다. 종이가 심장에 닿는 느낌이 들었다. 연하는 내 손목을 잡고 길을 설명했다. 샘문으로 나가 뒷산으로 올라가요. 소나무 색으로 지나면 개울이 나오고 그 개울 따라가면 장터 뒤로 빠지는 길이 있어요. 닭 울기 전엔 도착해야 합니다. 밖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연아, 내가 숨긴 장부 내놔. 사내의 목소리였다. 연아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들켰어요. 이제부터는 당신이 가야 합니다. 문이 한 번 더 크게 흔들렸다. 나무 빗장이 금 가는 소리가 났다. 연하는 등불을 꺼 광안을 완전히 어둡게 했다. 어둠 속에서 나는 내 숨소리조차 두려웠다. 만복의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저놈이 담을 넘는 걸 봤다. 분명 여기 있다. 나는 그제서야 확신했다. 만복은 나를 팔았다. 사또의 사람들에게 도둑을 잡아주겠다며 거래했을 것이다. 연하가 내 귀에 속삭였다. 당신 친구는 이미 사또 편이에요. 사또는 은전을 주고 사람 마음을 사요. 나는 이를 악물었다. 왜 나를 팔았지? 연하는 짧게 말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게 됩니다. 문이 삐걱대며 열리려는 순간 연하는 내 손에 작은 천주머니를 쥐어줬다. 이건 쌀 몇 줌이에요. 길에서 쓰러지면 끝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연하는 내 등을 밀었다. 샘문으로, 그리고 스스로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 걸음이 담담해서 더 무서웠다. 연하가 광 밖으로 나가자 나는 샘문으로 기어나갈 준비를 했다. 그때 연하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다. 여기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난리입니까? 그 소리는 일부러 커서 사내들의 시선을 끌었다. 나는 샘문을 밀고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뒤에서는 남정네들의 고함과 발소리가 섞였다. 만복이 소리쳤다. 연아, 내가 숨긴 장부 내놔. 연하는 단단히 맞섰다. 장부 같은 건 없습니다. 당신들이 찾는 건 그냥 핑계지요. 나는 뒤를 돌아볼 수 없었다. 돌아보는 순간 발이 묶일 것 같았다. 대신 나는 장부를 품에 더 깊이 넣고 뒷산으로 달렸다. 눈이 얇게 쌓인 길은 미끄러웠고 발자국 소리가 크게 났다. 숨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연하가 말한 소나무 새 그루가 어둠 속에서 보였다. 나는 그 방향으로 몸을 던지듯 뛰었다. 그때 뒤에서 횃불빛이 번쩍이며 외침이 터졌다. 저놈이다. 도망간다. 산길은 좁았고 눈 밑에 돌이 발목을 잡았다. 나는 넘어질 때마다 장부를 가슴으로 끌어안았다. 종이가 젖으면 이 모든 일이 허사가 된다. 내 목숨보다 종이가 더 중요해진 순간이었다. 뒤에서 횃불이 두세 개, 네다섯 개로 늘어났다. 사람들의 숨소리, 개 짖는 소리, 나무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멈추면 끝이다라는 생각만 남았다. 개울에 닿았을 때 얼음이 얇게 얼어 있었다. 나는 돌을 디디다 미끄러져 무릎이 찢어졌다. 피가 솟았지만 비명은 삼켰다. 그때 앞쪽에서 누군가 내 길을 막았다. 그림자 속에서 만복이 튀어나왔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웃었다. 길수야, 여기서 끝내자. 장부 내놔. 그럼 너도 살고 나도 산다.
나는 만복을 바라보며 차갑게 물었다. 사또에게 얼마 받았냐? 만복의 눈이 흔들렸다. 너도 알잖아. 세상은 돈이야. 너 어머니 살리고 싶다며? 장부 내놓으면 나도 은전 좀 챙겨서 약값 줘. 그 말은 달콤했지만 독이었다. 나는 그 독을 삼킬지 뱉을지 선택해야 했다. 만복이 내게 다가오자 나는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그의 손끝이 내 품을 향했다. 그 순간 연하의 말이 떠올랐다. 사또의 칼은 욕심. 만복은 그 칼에 이미 베었다. 나는 갑자기 옆 비탈로 몸을 던졌다. 눈더미가 내 몸을 삼켰다. 차가운 눈이 입으로 들어오고 귀가 먹먹해졌다. 하지만 그 눈은 내게 잠깐의 은신처가 되었다. 만복이 위에서 고함쳤다. 저놈 어디 갔냐? 횃불빛이 눈 위를 훑었다. 나는 숨을 최대한 얕게 쉬었다. 눈 속에서 숨을 크게 쉬면 김이 올라와 들킨다. 어린 시절 숨바꼭질로 배운 법이었다. 발자국이 가까워졌다. 누군가가 눈을 발로 차며 내려다보는 소리가 났다. 나는 장부를 품에 넣고 손으로 눈을 더 끌어당겨 얼굴을 가렸다. 그러다 내 귀에 만복의 낮은 중얼거림이 들렸다. 길수야 미안하다. 그래도 내 길도 살 길이 있어야지. 발자국이 멀어졌다. 나는 한참 후에야 눈 속에서 머리를 들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닭 울기 전까지 장터에 닿아야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확인했다. 천이 조금 젖어 있었지만 종이는 다행히 마른 편이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밀려왔다. 내가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아직 남았다. 무릎 상처가 뜨거웠다. 피가 눈 위에 떨어져 검게 번졌다. 나는 천주머니에서 쌀 몇 알을 입에 넣어 씹었다. 서걱거리는 쌀이 목에 걸렸지만 힘이 조금 돌아왔다. 산길을 더 타고 내려가자 멀리 장터 쪽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그 불빛은 세상에서 마지막 남은 등불 같았다. 이제 도망이 아니라 전달이 목적이었다.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고함. 연하를 끌고 가라. 사람들의 소리가 바람을 타고 올라왔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연하가 잡혔다. 내가 장부를 들고 나오는 동안 그녀는 시간을 벌다 끌려간 것이다. 돌아가 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돌아가면 장부도 나도 연하도 다 잃을 수 있다. 마음이 두 조각으로 찢어졌다. 결국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연하를 살리는 길은 이 장부를 살리는 길이다. 닭 울음이 멀리서 들리기 시작할 때 나는 장터 뒤편으로 들어섰다. 새벽 장터는 조용하지만 조용해서 더 무서웠다. 집단 냄새, 어제 남은 술 냄새, 젖은 흙 냄새가 뒤섞였다. 나는 사람들 틈에 섞여 얼굴을 가렸다. 사또의 사람들이 장터를 뒤질 수도 있었다. 내 품속의 장부가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다. 그때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관복 차림의 사내들이 들어오고 그 가운데 회색 도포를 입은 선비 하나가 보였다. 겉은 수수했지만 걸음이 단단했고 장터 사람들이 그를 보며 슬쩍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 속삭였다. 암행어사래. 나는 숨을 삼켰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확인해야 했다. 선비는 국밥집으로 들어갔다.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장부를 내밀면 살 길이 열릴까 아니면 스스로 목줄을 내주는 걸까? 하지만 발이 결국 움직였다. 국밥집 문턱을 넘는 순간 나는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았다. 증거는 종이만이 아니다. 국밥집 안은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얼어 있었다. 선비는 내 얼굴을 한번 훑어보더니 낮게 물었다. 무슨 일로 왔느냐? 나는 무릎을 꿇듯 자세를 낮추고 장부를 꺼냈다. 천을 풀자 종이 냄새가 퍼졌다.
이건 우리 마을 땅을 빼앗는 장부입니다. 사또가 백성 이름을 적어 선비는 장부를 넘겼다. 글자를 읽는 눈이 날카로웠다. 그는 잠시 멈추더니 아주 낮게 말했다. 이건 큰일이다. 그 한마디에 나는 살았다고 느꼈다. 그러나 선비는 곧 덧붙였다. 증거는 종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증언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담을 넘은 죄도 있다. 나는 얼굴이 화끈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내 목숨은 지금부터 내 것이 아니다. 진실의 것이다. 그때 문 밖에서 고함이 들렸다. 저놈이다. 도둑놈이 여기 있다. 만복의 목소리였다. 선비의 눈빛이 차갑게 바뀌었다. 왔군. 선비는 국밥집 주인에게 조용히 말해 뒷문을 열게 했다. 그리고 내게 속삭였다. 내가 도망치면 내 말은 거짓이 된다. 도망치지 마라. 문 밖에서는 만복이 관복 사내들과 함께 들이닥쳤다. 저기 있다. 저놈이 과부댁 담 넘은 도둑이다. 만복의 손가락이 나를 가리켰다. 선비는 천천히 일어나 만복을 바라봤다. 내가 이 고을 사람인가? 만복은 선비의 기품에 잠깐 움찔했지만 곧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습니다. 저놈은 도둑입니다. 선비는 웃지 않았다. 도둑이면 관아로 데려가야겠지. 그런데 왜 내가 사또의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느냐? 만복이 눈을 피했다. 선비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내 말이 참이면 지금 관아로 가자. 내가 직접 본다. 관복 사내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선비는 이미 권위를 쥐고 있었다. 만복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관아로 갑시다. 나는 깨달았다. 이건 구원이 아니라 더 큰 싸움의 시작이었다. 관아로 가는 길은 짧았지만 내겐 끝없이 길었다. 만복은 일부러 크게 기침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저놈이 바로 그 도둑입니다. 길가 사람들은 나를 보고 수군댔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선비는 말없이 앞서 걸었다. 그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관복 사내들은 선비를 경계하면서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정말 암행어사인가라는 두려움이 그들의 어깨를 눌렀다. 관아 문 앞에 다다르자 만복이 낮게 내게 속삭였다. 길수야, 아직 늦지 않았다. 장부 내놓고 내 죄만 인정해. 그러면 곤장 몇 대로 끝날 거야. 그 말이 잠깐 달콤하게 들릴 뻔했다. 하지만 나는 연하를 떠올렸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장부가 태워질 수도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만복아, 난 끝까지 간다. 만복의 눈이 차갑게 식었다. 그럼 내가 먼저 죽는 거지. 선비는 관아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말했다. 이제부터 내가 말을 한다. 너는 흔들리지 마라. 관아 안은 새벽부터 분주했다. 사또가 아직 자리에 들지 않았는데도 아전들은 이미 소문을 들은 듯 얼굴이 굳어 있었다. 선비가 마당 한가운데 서자 사람들의 숨이 한 번에 모였다. 선비는 아전에게 물었다. 이 고을의 토지 장부를 가져오라. 아전은 얼굴이 하얘졌다. 그건 사또의 허락 없이는. 선비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사또를 부르라. 지금. 그 말에 관아 안이 얼어붙었다. 만복이 끼어들었다. 나리, 지금은 이 도둑부터. 선비는 만복을 흘끗 보고 내게 말했다. 내가 담을 넘었다고 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왜 넘었느냐? 나는 어머니 이야기를 했다. 외상도 안 되는 약가, 마지막 엽전, 그리고 주막의 소문. 말하는 동안 목소리는 떨렸지만 거짓은 없었다. 선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죄는 죄다. 그러나 죄가 있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진 않는다. 그때 안쪽에서 비단발이 들리며 사또가 모습을 드러냈다. 웃는 얼굴이었다. 이 누추한 관아에 웬 손님이십니까? 사또는 겉으로는 유들유들했다. 이 고을은 평안하고 백성도 순합니다. 다만 도둑이 들었다니 송구하옵니다. 그는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놈은 담 넘은 도둑입니다. 곤장을 치면 끝날 일이지요. 선비는 사또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토지 장부를 보여라. 사또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는 웃음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다. 장부는 관아의 중요한 문서라 외부인에게는. 선비가 말을 끊었다. 외부인이라 했느냐? 그리고 도포 속에서 작은 패를 꺼내 내밀었다. 나는 어명으로 내려온 사람이다. 아전들이 숨을 삼켰다. 사또는 잠깐 멈칫했지만 곧 웃었다. 아, 어사 날이셨군요. 미처 알아뵙지 못했습니다. 어사는 차갑게 말했다. 그럼 더 쉬운 일이지. 장부를 지금 당장 내라.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전에게 손짓했다. 가져오너라. 그러나 그의 눈빛은 아전에게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시간을 끌어라. 나는 불안했다. 어사는 내 표정을 읽은 듯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장부가 완전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본 장부가 증거다. 장부를 가져오라는 명이 내려갔지만 아전들은 어수선했다. 그 사이 나는 어사에게 연하 이야기를 속삭였다. 과부 연하가 장부를 지키다 끌려갔습니다. 어사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어디로 끌려갔느냐?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다만 사또의 사람들이. 어사는 사또를 향해 물었다. 오늘 새벽 과부 하나를 잡아들인 일이 있느냐? 사또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웃었다. 과부요? 이 고을엔 과부가 많지요. 누가 누구를 잡았다는지. 어사가 낮게 말했다. 모른다면 내가 찾아보면 된다. 그 말이 떨어지자 사또의 웃음이 조금 사라졌다. 그때 관아 뒤쪽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귀가 번쩍 뜨였다. 어사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바로 뒤편을 향해 발을 옮겼다. 사또가 급히 막았다. 뒤쪽은 창고라 어수선합니다. 어사는 사또를 지나치며 말했다. 숨길 곳은 늘 창고에 있거든. 관아 뒤편 창고는 퀴퀴했다. 집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숨을 쉬기 힘들었다. 어사는 문을 열자마자 바닥을 살폈다. 바닥에는 끌린 자국이 있었고 한쪽 기둥에는 밧줄이 스쳤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 흔적을 보는 순간 연화의 얼굴이 떠올라 속이 뒤집혔다. 어사는 창고 구석의 천막을 확 걷어냈다. 사람은 없었다. 대신 깨진 항아리 조각과 떨어진 비녀 하나가 있었다. 어사는 그 비녀를 집어들었다. 여인의 것이다. 사또가 억지 웃음을 지었다. 그런 물건은 아무나. 어사가 차갑게 물었다. 그럼 왜 여인의 비녀가 관아 창고에 있느냐? 그때 아전 하나가 달려왔다. 사또 나리, 장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굳었다. 어사는 조용히 내게 말했다. 그들은 이미 없애려 했다는 뜻이다. 나는 장부를 꺼내려 했지만 어사는 손짓으로 막았다. 아직 아니다. 지금 꺼내면 그들이 도망갈 구멍을 만든다. 어사는 창고 밖으로 나오자 내게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부터 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죽인다. 흔들리면 안 된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국밥집 주인을 불렀다. 주인은 겁에 질려 있었다. 어사는 주인에게 작은 메모를 쥐어주며 말했다. 이걸 고을 밖 역참으로 보내라. 급히. 주인은 달려갔다.
사또는 그 모습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다. 어사는 일부러 사또가 보게 한 것이다. 지원이 온다는 압박을 주려는 듯했다. 어사는 마당에 돌아와 사람들을 모았다. 최근 땅을 빼앗긴 자들을 불러라. 지금 사또는 웃으며 말했다. 백성이야 많고 땅 얘긴 복잡합니다. 어사가 단호히 말했다. 복잡하면 더 빨리 해야 한다. 복잡한 틈에서 죄가 숨는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어사가 단지 나를 구하려는 게 아니라 고을 전체를 뒤엎으려 한다는 걸 느꼈다. 나의 담 넘음은 이제 작은 시작일 뿐이었다. 해가 떠오를 무렵 관아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다. 대부분은 어깨가 굽은 노인들이었다. 그들은 관아를 두려워했다. 아전의 한마디에 평생의 세금이 바뀌는 세상이었으니까. 어사는 박 노인을 앞으로 불렀다. 그대는 땅을 빼앗겼다 들었다. 박 노인은 손을 떨며 말했다. 날이 저는 세금이 밀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아에서 갑자기 문서가 잘못됐다며 논을 빼앗아 갔습니다. 사또가 끼어들었다. 그건 조정의 법에 따른. 어사는 사또를 바라보지도 않고 박 노인에게 물었다. 그때 누가 왔느냐? 박 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만복이가 앞장섰습니다. 사또의 사람들과. 만복의 얼굴이 하얘졌다. 그는 소리쳤다. 거짓말입니다. 어사가 낮게 말했다. 입 닫아라. 그 한마디에 만복은 말을 삼켰다. 증언은 증언을 불렀다. 우리 밭도 빼앗겼어요. 우리 아버지 땅도. 이름들이 울기 시작했다. 나는 장부의 글자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만 같았다. 사람들이 증언하는 와중에도 나는 계속 연화를 찾았다. 관아 마당 한쪽, 창고 문틈, 아전들의 뒤, 어디에도 그녀는 없었다. 어사는 증언을 기록하게 하면서도 가끔 내 시선을 따라 연화 쪽을 살피는 듯했다. 마침내 아전 하나가 몰래 내게 다가와 속삭였다. 과부는 뒷골방에 있습니다. 사또가 어사 오기 전에 숨겨두었지요.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어사에게 알려야 했다. 어사는 내 표정을 보고 조용히 말했다. 알아냈느냐? 나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사는 손가락으로 잠깐 표시를 하더니 사또를 향해 크게 말했다. 지금부터 나는 이 고을의 모든 문서를 조사한다. 방 하나, 창고 하나도 예외 없다. 사또가 억지로 웃었다. 그럴 필요까지는. 어사는 웃지 않았다. 필요가 있다. 특히 여인이 있는 곳은 더. 그 말에 사또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어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어사는 아전 둘을 불러 조용히 지시했다. 뒷골방 문을 열어라. 하지만 소리내지 말고 사또의 사람을 다른 곳으로 돌려라. 아전들은 겁에 질렸지만 움직였다. 어사는 일부러 마당에서 크게 말했다. 사또, 내 관아의 토지 문서가 어디 있느냐? 지금 내 앞에 가져와라. 사또는 마당 쪽으로 나왔다. 어사는 사또의 시선을 묶어둔 것이다. 그 사이 나는 아전들을 따라 뒷골방으로 갔다. 문은 두꺼운 나무로 닫혀 있었다. 안쪽에서 약한 신음이 들렸다. 나는 손이 떨렸다. 열쇠가 돌아가며 문이 삐걱 열렸다. 어두운 방 안 연하가 구석에 앉아 있었다. 손목에 밧줄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내 얼굴을 보자 눈을 크게 떴다. 길수 씨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거칠게 다가왔다. 사또의 부하가 눈치를 챈 것이다. 거기 뭐 하느냐? 연하가 내게 속삭였다. 장부 지켰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아주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이 내 죄책감을 더 찔렀다. 사또의 부하가 문 앞까지 다가오자 어사가 마당에서 외쳤다. 거기 멈춰. 어사의 목소리는 벼락 같았다.
그는 마당을 가로질러 뒷골방으로 달려왔다. 사또도 뒤따라왔다. 어사는 부하를 노려보며 말했다. 내가 누구 허락으로 이 여인을 가뒀느냐. 부하는 입술을 떨며 사또 나리명입니다라고 했다. 어사는 사또를 돌아보았다. 사또, 너는 지금 내 앞에서 여인을 불법으로 구금했다. 사또는 웃으려 했지만 목이 막혔다. 어사나리, 그 여인은 도둑과 내통? 연하가 힘겹게 일어나 말했다. 내통이 아닙니다. 저는 장부를 지키려 했습니다. 사또가 태우려 했습니다. 사또가 부하에게 눈짓했다. 부하가 손을 허리춤으로 가져갔다. 칼. 어사가 차갑게 말했다. 칼을 뽑으면 너는 조정의 칼로 죽는다. 부하의 손이 멈췄다. 어사는 연하를 부축해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그 장면은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붙였다. 나는 느꼈다. 싸움의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 연하가 마당으로 나오자 사또는 더는 웃지 않았다. 그는 아전들에게 소리쳤다. 이 고을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묶어라. 아전들은 우왕좌왕했다. 어사가 서 있으니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사또는 어사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어사나리, 이건 오해입니다. 저 과부는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고 도둑과 손잡고 관할을 모함했습니다. 어사는 낮게 말했다. 모함이라면 장부를 내라. 장부가 없으면 내 말이 모함이다. 사또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내게 시선을 꽂았다. 저놈이 담을 넘은 건 분명한 죄다. 어사나리가 법을 지키신다면 먼저 저놈부터 벌해야 한다. 나는 몸이 굳었다. 맞다. 나는 담을 넘었다. 내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사또는 그 점을 이용해 나를 무너뜨리려 했다. 만복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어사가 내게 물었다. 내 죄를 인정하느냐? 나는 고개를 들었다. 예, 인정합니다. 사또가 비웃었다. 보셨지요? 도둑의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 어사는 조용히 말했다. 도둑의 말이라도 증거가 있으면 믿는다. 어사는 내게 손짓했다. 나는 품에서 장부를 꺼냈다. 천을 풀자 바람에 종이 냄새가 흩어졌다. 사람들의 숨이 멈췄다. 사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어사는 장부를 펼쳐들고 마당에 모인 백성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 적힌 이름을 아는가? 박 노인이 앞으로 나왔다. 제 이름입니다. 다른 아주머니도 울먹였다. 우리 남편 이름도 있어요. 목소리들이 이어졌다. 장부는 종이가 아니라 삶의 거울이었다. 사또는 소리쳤다. 가짜다. 도둑이 만든 가짜 장부다. 어사는 사또를 바라보며 말했다. 가짜라면 더 쉽다. 내가 진짜 장부를 내면 된다. 사또는 말이 막혔다. 그때 만복이 끼어들었다. 어사나리, 저 장부는 과부가 숨긴 것입니다. 저는 잡으려 했을 뿐. 연하가 만복을 바라봤다. 만복아, 내가 내 집단 밑에서 뭐라 했는지 기억하냐? 장부만 넘기면 나도 산다고 했지. 만복의 얼굴이 하얘졌다. 시선들이 만복에게 꽂혔다. 만복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사또의 눈빛이 그를 찌르고 있었다. 입 다물어라는 압박이었다. 만복은 땀을 훔치며 말했다. 저는 어사가 한 발 다가가 물었다. 내가 박 노인의 눈을 빼앗는 날 누구와 함께 갔느냐? 만복은 잠깐 눈을 감았다. 주막에서 함께 웃던 얼굴, 같은 동네 골목을 뛰던 얼굴이 스쳤다. 하지만 곧 사또의 그림자가 덮였다. 만복은 고개를 저었다. 기억이, 어사가 낮게 말했다. 기억이 나지 않으면 내 죄가 더 커진다. 연하가 조용히 말했다. 만복아, 배고픔은 이해해. 하지만 배고픔이 사람을 배신하게 만들면
그 배고픔은 평생 너를 먹어치운다. 그 말에 만복의 눈이 붉어졌다. 그는 사또를 한 번 보고 나를 한 번 보았다. 사또는 아주 작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만복의 목이 떨렸다. 저는 그냥 살고 싶었습니다. 사또가 소리쳤다. 저놈 입 막아라. 아전들이 달려들려는 순간 어사가 손을 들어 막았다. 누구도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어사가 만복을 보호하자 사또는 더 격해졌다. 어사나리, 이 고을은 제 책임입니다. 어사는 차갑게 말했다. 내 책임이면 내 죄도 내 것이다. 연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손목에 밧줄 자국이 햇빛에 드러났다.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렀다. 연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사또는 남편이 죽은 뒤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남긴 문서를 내놓으라 했지요. 남편은 관아의 부정한 장부를 보았고 그래서 죽었습니다. 사또가 고함쳤다. 입 닫아라. 내 남편은 병사했다. 연하는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병사라면 왜 관아 사람이 장례날 우리 집을 뒤졌습니까? 왜 장부를 태우려 했습니까? 어사는 연하에게 물었다. 남편이 어떤 문서를 남겼느냐? 연하는 내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장부의 한 페이지를 펼쳐 어사에게 보여주었다. 남편의 필체로 적힌 메모가 있었다. 만복, 토지 몰수 실행 담당. 웅성거림이 커졌다. 연하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저는 복수하려는 게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시 땅에서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또는 궁지에 몰리자 아전들에게 눈짓했다. 순간 관아 마당 한쪽에서 불씨가 튀었다. 누군가 장부를 태우려 불을 붙인 것이다. 불이다. 사람들이 소리쳤다. 연하가 놀라 장부 쪽으로 달려가려 했다. 어사가 연하를 막았다. 여인을 위험에 넣지 마라. 나는 본능적으로 불씨 쪽으로 달렸다. 불길은 아직 작았지만 종이는 순식간에 타오른다. 나는 발로 불을 밟아 껐다. 연하가 숨을 삼켰다. 길수 씨. 사또는 소리쳤다. 도둑이 증거를 조작하려 한다. 어사가 외쳤다. 이 불씨는 누가 붙였느냐? 지금 증거를 없애려는 자가 범인이다. 사또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군조를 불러라. 어사가 말했다. 이미 불렀다. 그 말이 떨어지자 관아 바깥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지원 병력이 도착하는 소리였다. 사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또는 방향을 바꿔 나를 겨냥했다. 그는 부드러운 척 목소리를 낮췄다. 길수야, 너도 알잖아. 내 어머니 약값이 문제라며. 내가 은전 10립, 아니 100립을 주마. 장부만 넘겨라. 그 말은 내 귀를 흔들었다. 어머니의 피 섞인 기침, 약방의 냉담한 얼굴이 떠올랐다. 100립이면 살릴 수도 있다.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그때 연하가 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그 돈은 당신을 살리는 돈이 아니라 당신을 평생 죽이는 돈이에요. 어사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선택해라. 돈을 택하면 너는 살아도 끝이다. 진실을 택하면 너는 벌을 받아도 살아남는다. 나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이미 담을 넘었습니다. 더는 제 마음까지 넘기지 않겠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만복에게 눈짓했다. 만복은 한 발 움직이려다 멈췄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또 나리 이제 그만하십시오. 만복은 한참을 떨다가 마침내 무릎을 꿇었다. 어사나리 저는 사또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박 노인의 논도, 최씨 밭도 제가 앞장섰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누군가는 욕을 했고 누군가는 울었다. 만복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저도 배고팠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배고팠고 사또가 은전 한 입 던져주면 그게 구원처럼 보였습니다. 어사는 물었다. 사또가 장부를 어디 숨겼느냐? 만복은 떨리는 손으로 관아 뒤편의 작은 방을 가리켰다. 저 방입니다. 불태우려 했습니다. 사또가 소리쳤다. 이 배신자. 그는 만복을 차려 했지만 어사가 칼집을 탁 하고 바닥에 내리치며 막았다. 사또, 내 발은 이제 너의 것이 아니다. 지원 병력이 관아 안으로 들어왔다. 군졸들이 마당을 둘러쌌다. 어사가 명령했다. 그 방을 열어라. 문이 열리자 불에 그을린 문서들이 쏟아져 나왔다. 증거는 충분했다. 사또는 궁지에 몰리자 목소리를 높였다. 조정에도 제 뒤를 봐주는 분이 있습니다. 함부로. 어사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내 뒤가 누구든 어명은 어명이다. 사또는 마지막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려 했다. 백성들아, 너희가 지금 믿는 건 담 넘은 도둑과 과부의 말이다. 순간 마당이 조용해졌다. 그 침묵이 사또에게 희망처럼 보였는지 그는 더 크게 외쳤다. 내 말이 더 믿을만하지 않느냐? 그때 박 노인이 앞으로 나왔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또 나리 저는 평생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제 논을 빼앗아 갔지요. 오늘은 더는 못 참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뒤따랐다. 우리 밭 돌려줘라. 우리 아이 굶는다. 분노가 한꺼번에 터졌다. 사또는 군졸을 향해 소리쳤다. 너희는 내 군졸이다. 군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어사의 봉인이 그들을 묶고 있었다. 사또의 얼굴이 무너졌다. 군졸 둘이 사또에게 다가가 포승줄을 꺼냈다. 사또는 버티려 했지만 힘이 빠진 듯 무릎이 꺾였다. 포승줄이 손목에 감기자 마당의 공기가 달라졌다. 사또도 묶일 수 있다는 사실이 백성들의 마음을 뒤집었다. 연하는 그 장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남편을 잃고도 울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야 눈물이 맺혔다. 나는 연하 곁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미안합니다. 제가 담을 넘지 않았다면. 연하는 고개를 저었다. 담은 누구나 넘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넘은 뒤에 무엇을 하느냐지요. 어사는 사또를 끌고 나가며 명했다. 토지와 세금 기록을 다시 조사하라. 빼앗긴 땅은 돌려주고 억울한 자를 기록하라. 만복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는 내게 한 번 눈을 들었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다. 어사는 내게 말했다. 너도 벌을 피하지 못한다. 하지만 너의 진실이 더 큰 죄를 막았다. 사또가 끌려간 뒤 관아 마당에는 이상한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은 승리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권력은 바뀌어도 법은 남는다. 어사는 내게 앞으로 나오라 했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햇빛이 뜨거웠다. 어사는 말했다. 길수, 너는 과부의 담을 넘었다. 그것은 분명한 죄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예,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어사는 잠깐 침묵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하지만 내가 본 장부는 고을을 살렸다. 내 죄를 없앨 수는 없으나 내 죄의 무게를 다르게 볼 수는 있다. 그는 곤장수를 줄이라고 명했다. 법은 지키되 진실을 꺾지 마라. 곤장이 내 등에 내려올 때 나는 이를 악물었다. 아픔보다 부끄러움이 컸다. 나는 결국 담을 넘은 사람. 그런데 이상하게도 첫 곤장이 떨어진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죄를 인정하는 것이, 도망치지 않는 것이 나를 살렸다. 연하의 눈물이 내 앞에 떨어졌다. 그녀가 속삭였다. 살아남아요. 살아서 당신 어머니를 살려요. 곤장이 끝나고 나는 관아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왔다. 등은 불붙은 듯 아팠고
숨을 쉬면 갈비뼈가 울렸다. 그래도 발은 집을 향했다. 집으로 가야 했다. 어머니가 기다린다. 아니, 어머니가 살아있기를 바랐다. 길가에는 아직도 소문이 흩어지고 있었다. 사또가 묶였다더라. 암행어사가 왔다더라. 사람들은 흥분했지만 동시에 겁냈다.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하늘이 한번 움직인 듯했다. 집 앞에 다다르자 초가 지붕에서 연기가 얇게 올랐다. 누군가 불을 지폈다. 나는 문턱에서 멈췄다. 혹시 어머니가 이미 문을 열자 어머니가 누워 있었고 옆에 연하가 있었다. 연하는 내게 물을 건네며 말했다. 당신이 쓰러지면 여기까지 온 게 허사가 됩니다. 어머니는 힘겹게 눈을 떴다. 길수야 너냐? 그 목소리에 내 가슴이 무너졌다. 나는 무릎을 꿇고 말했다. 어머니 제가 죄를. 어머니는 손을 떨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 감사하다. 연하가 조용히 말했다. 약은 제가 지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연하는 말없이 작은 보자기를 펼쳤다. 그 안에는 약재 봉지가 있었다. 나는 놀라 물었다. 이걸 어디서? 연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사또가 과부에게 겁주러 올 때 제 집에 은전을 던져놓고 갔어요. 입 닫으면 살려준다는 돈이었지요. 나는 숨이 막혔다. 그 돈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그 돈이 당신 어머니 목숨을 살릴 수 있다면 그 돈은 사또를 조롱하는 칼이 됩니다. 연하는 단단히 말했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죄의 돈이라도 생명을 살리면 의미가 달라진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다. 우리는 사또의 돈으로 살아남는 건가? 어머니는 약을 마시고 조금 편안해 보였다. 기침이 여전히 깊었지만 피가 줄었다. 나는 연하에게 낮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연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빚은 돈으로만 갚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끝까지 지키는 것으로 갚을 수도 있어요. 며칠 뒤 어사가 사람을 보내 나를 불렀다. 등은 아직 아팠지만 발은 관아로 향했다. 이제 관아는 예전의 관아가 아니었다. 사또의 자리에는 임시로 파견된 관리가 앉아 있었고 아전들의 태도도 달라졌다. 모두가 기록과 눈빛을 조심했다. 어사는 뒷방에서 나를 맞았다. 그는 내가 처음 봤던 회색 도포 그대로였다. 살아있구나. 나는 머리를 조아렸다. 나리의 은혜로. 어사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은혜가 아니다. 내 선택의 결과다. 그리고 작은 꾸러미를 내게 건넸다. 이건 내게 주는 상이 아니다. 내가 앞으로 짊어질 책임이다. 꾸러미 안에는 종이 한 장과 도장이 있었다. 서리 견습 길수, 토지 환급 기록 보조.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제가 관아이를. 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담을 넘은 죄를 속죄하는 길이기도 하다. 내 손으로 빼앗긴 땅을 돌려라. 그 과정이 너를 사람으로 만든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저는 글만 조금. 어사가 단호히 말했다. 그를 아는 자가 부정을 막는다. 그를 모르는 자는 부정에 먹힌다. 나는 관아의 작은 책상 앞에 앉았다. 손에는 붓이 들려 있었다. 장부를 넘기며 이름을 하나씩 확인했다. 박노인의 논, 최씨밭, 장터 과부의 작은 텃밭 그 모든 것들이 숫자로만 적혀 있었지만 이제 나는 그 숫자 뒤의 얼굴을 알았다.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을 때마다 손이 떨렸다. 내 손 하나로 누군가가 다시 살 수도 더 망할 수도 있다. 그 책임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연하는 가끔 관아 문 앞에서 기다렸다. 그녀는 내게 물었다. 오늘은 몇 집이나 돌려줬어요.
나는 대답했다. 새 집. 하지만 한 집은 문서가 없어 더 오래 걸립니다. 연하는 조용히 말했다. 문서는 사또가 태웠겠지요. 그래도 사람 입은 남아있어요. 증언이 문서가 됩니다. 그 말에 나는 기록과 증언이 함께 가야 한다는 걸 배웠다. 그리고 조금씩 깨달았다. 내가 담을 넘은 밤은 내 인생을 망가뜨린 밤이 아니라 내 인생을 시작하게 한 밤이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순조롭진 않았다. 어느 날 낯선 사내가 관아 앞에 서서 말했다. 윗분이 너를 보자 하신다. 낯선 사내는 비단 허리띠를 하고 있었다. 고을 사람의 옷차림이 아니었다. 그는 내게 낮게 말했다. 사또 하나 묶였다고 끝난 줄 아느냐.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어사도 그 사내를 보자 눈빛이 굳었다. 내가 누구냐? 사내는 웃으며 작은 문서를 내밀었다. 조정의 상부에서 온 사람이다. 이 고을의 조사 결과를 가져가겠다. 어사는 문서를 확인하고도 쉽게 넘기지 않았다. 조사 결과는 엄영으로 진행 중이다. 사내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래서 어사나리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너무 깊이 파면 어사나리도 다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협박이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사또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 더 큰 권력의 끈이 저 위로 이어져 있다. 어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내게 말했다. 길수, 너는 밖으로 나가 연하를 불러라. 나는 연하를 찾아 달려갔다. 그녀는 내 얼굴을 보고 바로 알아차렸다. 또 시작이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더 큰 사람들 같습니다. 어사는 그날 밤 나와 연하를 불렀다. 그는 등불 아래서 조용히 말했다. 조정에도 사또 같은 자들이 있다. 내가 이 고을만 정리하고 떠나면 또 다른 사또가 올 수도 있다. 연하가 물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어사는 내게 종이 뭉치를 내밀었다. 내가 기록한 황금 문서, 백성들의 증언, 그리고 내가 가져온 원장부. 이것들을 정리해 상부에 보고할 것이다. 누군가 막으려 하겠지. 그래서 두 갈래로 간다. 나는 숨을 삼켰다. 두 갈래라면 하나는 공식 보고, 하나는 비공식 증거 보관. 공식이 막히면 비공식이 살아야 한다. 어사는 연하를 보며 말했다. 연하, 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걸 맡겨라.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를 믿을까요? 어사는 짧게 말했다. 믿을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너희 둘은 이미 서로의 담을 넘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나는 연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연하는 내 눈을 바라보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함께 지켜요. 우리는 다시 연하네 집으로 갔다. 담장과 장독대는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기억이었다. 연하는 장독대 하나를 들어 올렸다. 그 아래 흙은 단단히 다져져 있었고 작은 항아리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연하가 말했다. 사또가 우리 집을 뒤진 이유가 여기에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것. 항아리 안에는 얇은 종이 뭉치가 있었다. 상부 관리들의 이름, 은전이 오간 기록, 토지 몰수 지시문. 나는 숨이 멎었다. 이것은 고을을 넘어 조정까지 이어지는 칼이었다. 연하는 쓴웃음을 지었다. 처음 당신이 장독대 아래를 찾았을 때 사실은 은전이 아니라 이걸 찾은 거였나 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 종이를 천으로 감싸 다시 숨겼다. 그리고 장독대를 원래대로 놓았다. 장독대가 비밀을 덮는 게 아니라 진실을 지키는 문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때 담장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담을 넘어오는 소리였다. 담장 너머로 그림자 하나가 미끄러지듯 떨어졌다.
우리는 숨을 죽였다. 그림자는 익숙한 몸짓이었다. 만복이었다. 그는 예전보다 초췌했고 손에는 작은 술병이 들려 있었다. 만복은 장독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다. 연하길수 나도 이제 끝까지 가고 싶다. 연하는 냉정하게 물었다. 끝까지? 내가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니? 만복은 고개를 숙였다. 없다. 그래서 왔다. 사또가 끌려간 뒤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어. 내가 알던 것들을 입 닫게 하려는 거지. 나는 긴장했다. 누가? 만복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또 뒤에 있던 상부 사람들. 그들이 사람을 보내. 그 말이 끝나자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함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만복이 얼굴을 들었다. 왔어. 나를 따라온 거야. 연하가 칼 대신 장독대 뚜껑을 들어 올렸다. 도망칠 길은 담밖에 아니라 담 안에 있어요. 우리는 만복을 광으로 숨겼다. 그리고 숨을 죽였다. 그 밤은 시작의 밤과 닮아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바람, 달빛.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었다. 예전엔 내가 도둑으로 숨어 있었고, 이제는 내가 진실을 지키는 사람으로 서 있었다. 문 밖에서 거친 목소리가 울렸다. 문 열어라. 도망친 놈이 여기 있다. 연하는 떨지 않았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낮게 말했다. 여기는 과부집입니다. 밤중에 무슨 무례입니까? 나는 광문 틈으로 밖을 보았다. 횃불 둘, 셋. 낯선 사내들이었다. 그들의 말투는 관아 사람과 달랐다. 더 거칠고 더 급했다. 정리하러 온 사람들이다.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어사가 약속했던 대비가 움직인 것이다. 사내들은 그 소리를 듣고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물러나. 문밖 소리가 잠잠해졌다. 연하가 문을 열지 않고도 그들을 몰아낸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들은 다시 올 것이다. 이 일은 끝나지 않았다. 광안에서 만복이 떨며 말했다. 내가 다 말하겠다. 다만 살려줘. 나는 조용히 말했다. 살고 싶으면 끝까지 말해. 봄이 왔다. 눈이 녹고 논둑에 물이 찼다. 빼앗겼던 땅 일부가 돌아왔고 사람들의 얼굴에도 조금씩 빛이 돌았다. 어머니는 약을 꾸준히 마시며 숨을 조금 더 길게 쉬었다. 완전히 낫진 않았지만 살아갈 시간을 얻었다. 어사는 고을을 떠나기 전 내게 말했다. 너는 담을 넘었다. 그건 죄다. 하지만 그 밤 이후 너는 담을 넘어 백성 편에 섰다. 그건 내가 선택한 방향이다. 나는 관아의 기록을 계속 도왔다. 글을 쓰는 손은 이제 굶주림보다 책임감에 떨렸다. 연하는 장부와 증거를 지키며 억울한 사람들의 증언을 모았다. 만복은 벌을 받고도 살아남아 자신의 죄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다. 완벽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거짓의 삶은 끝났다. 그런데 어느 날 어사로부터 작은 편지가 왔다. 짧은 글이었다. 상부가 움직인다. 그러나 저항도 크다. 기록을 지켜라. 나는 편지를 접어 장독대 아래 항아리에 넣었다. 그리고 담장을 바라봤다. 담은 여전히 거기 있었지만 이제 내게 담은 넘어야 할 벽이 아니라 지켜야 할 선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담을 넘는다. 중요한 건 그 담을 넘어 어디로 가느냐였다. 나는 그 밤 죄로 시작해 책임으로 끝나는 길을 택했다. 그리고 그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